안녕하세요. 위치한 라이프의 의사 김가을입니다. 한의사 안지산입니다. 치과의사 오태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오해를 좀 하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일할 때 좀 뭐 그런 경우 각자 있을 것 같거든. 좀 환자분들에 대한 것도 좋고 어떤 시술에 대한 것도 좋고 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최근에 좀 그런 쪽에서 뭐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같은 게 좀 있어? 근데 아무래도 치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시술은 아무래도 스케일링 같긴 하거든요. 스케일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오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깨지시는 줄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치아에 붙어 있는 돌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아 사이에 그 원래 돌덩이 같이 있었던 게 이제 말끔하게 제거가 되면서 공간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치아가 이제 혀로 만져보면 좀 많이 허전하긴 하거든. 그래서 치아가 좀 깨져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끼가 껴있는 건데 이끼 뗐다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니까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피부과를 가도 아는 게 없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충분히 그거랑 비슷하지 그렇게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태호가 충분히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태호가 너무 과묵하게 그래서 시술만 요즘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실 스케일링은 치과 의사가 하는 업무는 아니거든. 사실 치과 위생사분들이 하는 업무고 사실 우리는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처음에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주의사항 그리고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오늘 진료 시간 몇 분인지 이제 통상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런 거라서 그런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를 다 미리 설명을 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 치과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긴 해. 그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지 않아? 블랙 트라이앵글이랑은 조금 다르지. 스케일링으로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네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았었잖아 저번에. 맞아, 회원로처. 근데 얼마마다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맞아. 근데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 왜냐하면 본인이 양치질을 되게 열심히 하고 구강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으셔도 괜찮지만 조금 이제 양치질이 잘못되고 구강 관리를 이제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긴 해. 근데 보통 요새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러면은 자가 점검할 수 있어? 이거 좀 확인할 수 궁금하다.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 근데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치과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유관 검진을 해야지 제일 자세하게 볼 수 있긴 하지. 근데 치아랑 치석이랑 색깔이 다르진 않아. 치석이 조금 더 누렇지. 치태가 굳어가지고 이제 돌처럼 단단해진 걸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아와 치석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일단 자가 진단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가서 그래도 치과 요즘에 정말 많으니까 근처 치과 가셔가지고 본인 치아 상태를 어떤지 좀 자주자주 가보시는 게 제일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은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험도 된다던데.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1년에 한해서 연 1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돼.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해? 17,000 얼마 할까? 17,200원? 그래도 그걸로 이제 하고 이제 검진도 받으시면은 나중에 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주자주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받고 검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나도 좀 궁금한 거 하나 좀 더 물어보려 하는데 한의원은 아무래도 좀 어른들이 많이 오거든.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임플란트 뭐 아랫부분만 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 위에를 심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뭐 치과 홍보 보면 뭐 당일에 심기도 하곤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 텀을 두고 이렇게 심는 건지.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임플란트 심으면 당일에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 수술을 할 때는 사실 뿌리만 심는 거거든. 임플란트 나사만 심는 거라서. 근데 그 뿌리가 뼈랑 고정이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걸려. 뼈가 약하면은
뭐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잘 이제 붓는 거를 기다려야지 나중에 씹는 힘을 받아도 그 나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요즘에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조금 탈이 날 위험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 그래서 임플란트가 원래 당일에 그 식사를 하실 수는 없고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친구로서보다 면모를 보니까 뭔가 좀 새롭기도 하다, 그지? 지금 한의원에서는 혹시 뭐 환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거나 아니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그런 거 혹시 있어? 진짜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연령대별로 나눠서 좀 두 개만 말을 하고 싶거든. 젊은 분들은 침이 엄청 아플 거라 생각해. 집에 있는 바늘을 막 몸에 들어간다 생각만 해도 아파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침 두께가 굉장히 얇거든. 지금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침 두께가 한 5종류가 되는데 제일 얇은 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각신경이 좀 밀집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침감은 부위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사기에 들어가는 바늘보다도 훨씬 가는 침을 쓰기 때문에 시술 통증은 정말 경미한 편이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사실 치과에서도 바늘을 쓰긴 하잖아. 마치 주사 바늘도 치과에서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위가 달라. 치과는 두꺼운 걸 쓰는 부위가 있고 얇은 걸 쓰는 부위가 있는데 한의원에서도 그러면은 부위에 따라서 얇은 침이나 두꺼운 침을 쓰는 게 좀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 우선은 부위에 따라서도 다른데 좀 자극을 주고 싶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라던가 좀 병이 너무 오래돼서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는 그걸 좀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침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환자가 너무 못 맞고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부위와 관계없이 자극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얇은 침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아프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젊은 분들도 안 아프구나 하면 동네 가서 맞아볼까 해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연령층이 갖고 계신 진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침 매일 맞으면 안 된다. 매일 맞아도 돼? 결론적으로 매일 맞아도 돼. 근데 어. 마치 아까 뭐 스케일링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매일 맞아도 돼 기준이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것도. 내가 막 맨날 아파.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루 치료를 해서 나아도 다음날 무리해서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매일 맞는 게 좋아. 당연히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치료 자극을 넣을 필요는 없고 아픈 경우는 매일 맞을수록 힘이 나고 통증이 제거되면서 컨디션이 좀 좋아지거든요. 어른들이 흔히 오해를 좀 많이 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정말 우리 병원도 다이어트를 위해 오는 분들도 맞지 여름이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도 엄청 핫하잖아. 아 그치.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는 그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를 이해를 하면은 부작용으로 오인받는 것들을 좀 더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쉬운데 흔히 말해서 좀 운동한 것 같은 몸이 된다고 나는 설명을 드리거든. 가만히 있어도 대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심박도 좀 빨라지고 아무래도 좀 각성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잠도 좀 덜 오고 그 운동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이 정도를 본인 몸 상태에 맞춰주지 않으면 너무 과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사실은 보통 환자분들이 좀 빨리 빼고 싶은 마음에 좀 정해드린 복용량을 임의로 넘어서 한 팩, 두 팩 더 챙겨 드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한약을 그래서 처방을 해드릴 때 테스트 탕약을 꼭 드려. 3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 드셨을 때 이런 반응이 있네 이런 걸 기록을 해두고 본탕약에 들어갈 때 증상에 맞춰서 좀 해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원하고 뭐 한 번도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빼고 계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약물인 만큼 오남용을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스케일링은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죠. 건강보험이. 침은 매일 맞아도 건강보험 줘도 돼? 이거는 매일 돼. 건강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시술 횟수는 관계가 없어. 가을이는 요새 뭐 이렇게 진료할 때나 아니면 상담할 때 좀 뭐 이런 게 있었다 좀 말하고 싶은 건 없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이런 거는 보톡스 자주 맞아도 됩니까? 뭐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보톡스가 되게 주로 시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톡스를 내성 때문에 안 맞는 거는 내 생각에는 아플 때 내성 생길까 봐 진통제 안 먹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정 걱정된다면 내성이 좀 적은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하면 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톡스 맞으러 한번 옛날에 한번 가봤었는데 피부과를 되게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들어봤는데 비싼 거는 좀 내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 맞긴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그 보톡스의 크기 때문인 건데 크기가 확실히 작아. 또 그러면 자주 들었던 질문 있었어? 피부과 하면서? 견적자 달라고? 견적? 간혹 그러니까- 가다가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말을 나눌 때 자기 얼굴 보고 견적자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 아 진짜 듣는 말이구나. 예를 들면은 뭐 필러를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색소 같은 거나 기미 같은 것도 그냥 견적을 짜달라고 하는 경우도 계셔. 그러면은 보통 가격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얼굴에 이런 윤곽을 할지 아니면 피부를 할지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편이긴 해. 뭐 색소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갑자기 든 궁금점이 있는데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침으로 막 기미 없애달라는 분들 계시거든. 그래서 기미 시술을 보통 피부과에서 많이 하시잖아. 근데 피부과에서 이건 뭐 손대면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미는 좀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아니면 어떤 건 좀 조심하면 좋고 이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아, 그래? 기미가 결국에는 염증에 의해서 멜라닌이 침착이 된 거라서 지우는 게 어렵지만 건드렸다가 더 진해지는 기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데를 가면은 거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없앨 수 없는 기미는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머님들께 안심하고 가시라고 말씀 내가 잘 드려놓을게. 우리한테 보내줘. 알았어. 친구들 만나거나 이러면 가장 많이 듣는 오해나 질문 뭐가 있어? 아 이거 진짜 딱 바로 알아. 나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동의보감만 배우는 줄 알아. 근데 당연히 데이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한의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현대 한의사로서 진료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새 말하는 의대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제일 많이 듣는 오해인 것 같아. 나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의대 과정을 다 수료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한복을 입어봐? 이거는 굉장한 오해야. 아, 그래? 입을 일이 없어. 안 입어? 근데 뭐 본인 취향으로 입을 순 있는데 뭐 대학교마다 다를진 모르겠다. 근데 뭐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복을 꼭 입어야 되는 뭐 그럴 일은 없었던 것 같아. 알았다. TV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진료하는 맞아. 경우가 많았어서 그러지 나도 않았어? 그런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아. 맞아. 가을이는 뭐 좀 의사여서 받는 뭐 오해 뭐 이런 게 있어. 오해? 오해 진짜 뭐 없는데? 가을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 그래 사람에 대한 오해를 물어보자. 그것도 없는데? 아, 정말? 난 오해한 적 있는데. 나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거야? 가을이 뭔가 그 처음 만났을 때도 딱 포마드 하고 맞아. 그때는 항상 수염도 이랬어. 되게 이렇게 딱딱 나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운동 잘하겠다. 그거는 아니, 진실이잖아. 싸움 잘하겠다. 그건 오해인가? 싸움은 좀 못해서. 그거는 뭐 있어? 나는 치과 의사라고 소개하면 아무래도 이 보이면서 웃으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항상 듣는 이를 치아를 보면은 보이면 안 되겠다. 진단할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치아 보이면서 웃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한의사가 사실 무슨 한 의사일까? 한국의 한인가? 한 의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워딩이 없었어. 그냥 그때는 의사였는데 이제 서양 의학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의료 체계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한 의사로 부르게 된 거고 한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써. 그러면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의 한이 맞는 거네. 그치. 한의사가. 맞아. 대한민국 할 때 한자고 그리고 외국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동양 우리 유교 문화권에는 다 있거든.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공통의 의학 체계를 다뤘었어 이 나라들이. 그래서 각각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대를 진학을 하면은 한의과가 과로 있어. 그래서 한의과를 전공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 한약 처방을 해. 그러면은 우리 뭐 내과 전문의, 뭐 외과 전문의 하는 것처럼 일본에는 한의과 전문의가 있어? 그거는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의과 전문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의과 내에 한의과 과목을 배우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고 한의사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맞지만 한의학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은 뭐 중국, 대만, 일본에 많이 있지.
근데 우리 다음번에는 1화에서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뭐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것도 갖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능 치고서 이제 고민할 거 아니야. 치대가 있지, 한의대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 장단점 얘기해주면 맞아. 엄청 도움될 것 같아. 특히 뭐 한의사, 의사, 치과 의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또 이야기해보자.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